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까? 젊을 땐 그렇게 당당했는데 요즘은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이 없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주변 사람들은 나를 예전만큼 대해주지 않는 걸까? 이 생각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빛이 바래는 사람과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빛나는 사람. 그 차이는 외모가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는 아주 작은 태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선 최고의 지성이자 인간을 가장 깊이 이해한 학자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그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리려 합니다. 정약용은 18년간 유배지에서 오직 글과 사유로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억울함에 무너지지 않았고 고독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 더 깊어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12가지 비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클로징에서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을 드릴 텐데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때는 조선 순조 시절 전라도 강진의 작은 초당. 정약용이 유배 생활 10년째 되던 해 그의 제자 황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황상은 본래 미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책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었고 스스로 재주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가 정약용의 제자가 된 것은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황상이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든 사람 중에는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같은 나이인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정약용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황상아, 매화를 보아라. 꽃은 추운 겨울에 핀다. 소나무는 눈이 쌓일수록 더 푸르다.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나이는 단지 숫자가 아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나이 안에 고스란히 담기는 법이다. 오늘 내가 너에게 12가지를 가르쳐 주겠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의 비밀이니라. 황상은 붓을 들어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그 12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이나 동네 모임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명백히 잘못된 이야기인데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참으셨나요? 아니면 바로잡으셨나요?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아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함정이 생깁니다. 내가 맞다는 확신이 강해질수록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떠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과대평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 부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상대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정에, 말투에, 태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말로는 아무 소리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슬그머니 거리를 둡니다. 나이 든 어른이 말이 많고 훈계를 즐길수록 사람들은 그를 어렵다고 느끼고 점점 멀어집니다. 결국 노년의 가장 외로운 사람은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멈출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덕을 쌓는 것이요. 침묵은 지혜의 다른 이름이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이정환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분입니다. 퇴직 초반에는 솔직히 힘드셨다고 합니다. 어딜 가든 내가 선생님 출신인데라는 말을 먼저 꺼내고 모임에서도 자신이 아는 것을 다 말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매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막내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게 가끔 피곤해요. 그 한마디가 이정환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이정환 씨는 조용히 스스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3번 참고 그래도 꼭 필요하다 싶을 때만 한다.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랑 밥 먹자고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그가 드물게 입을 열면 모두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줄였더니 사람들이 늘었어요. 나이 들어 빛나는 사람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로 존재를 증명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강한 언어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말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멈추는 것. 이 말이 꼭 필요한가? 그것을 묻는 것.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두고 싶은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화려하게 성공한 사람? 큰 도움을 준 사람?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외로 아주 작은 친절을 베풀어 준 분이 가장 오래, 가장 따뜻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건네준 따뜻한 말 한마디, 아픈 날 문 앞에 두고 간 작은 음식,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준 사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작은 친절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거대한 혜택보다 작고 세심한 배려에서 더 강렬한 감동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작은 친절은 계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배려.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집니다. 나이가 들면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도, 힘도, 지위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가장 오래 붙드는 것은 작고 따뜻한 관심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얻으려 하지 마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마음은 큰 것으로 열리지 않고 작고 진실한 것으로 열린다. 충남 공주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 76이십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박 할머니 집 앞은 항상 따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박 할머니는 누군가 아프다는 소문이 들리면 반드시 작은 죽 한 그릇을 들고 찾아갑니다. 눈이 오면 혼자 사는 옆집 어르신 현관 앞을 먼저 쓸어드립니다.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면 이름을 불러 인사합니다. 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창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 할머니가 작년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을 때 동네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밥을 들고 과일을 들고 어떤 날은 그냥 할머니 얼굴 보러 왔어요 라고 말하며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퇴원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큰 것은 하나도 해드린 게 없는데 왜들 이렇게 와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옆집 며느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이름을 다 알고 불러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건데요.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해주었는지는 잊어도 당신이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오늘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에게 짧은 문자 한 줄을 보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기억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살면서 억울한 일 한 번쯤은 당해보셨지요? 내가 옳은데도 지는 상황.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그 억울함이 오래 마음속에 남아 잠을 못 자신 밤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억울함은 인간에게 가장 혹독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억울함에 잠식되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억울함을 발판으로 오히려 더 높이 올라섭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그대로 두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오래되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을 품은 사람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집니다. 그 에너지가 바깥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해 타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다르게 바라보면 그것은 엄청난 동력이 됩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겠다. 이 전환이 일어난 사람은 분노를 연료로 삼아 평생 꺼지지 않는 불씨를 갖게 됩니다. 정약용 자신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18년 유배. 그는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었다면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억울함을 붓으로 바꾸었습니다. 분노를 학문으로 바꾸었습니다. 결국 그 18년이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술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김명희 씨는 68살입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지만 명예퇴직을 강요받듯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습니다. 매일 밤 그 분노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처음 1년은 그 억울함이 그를 잡아먹었습니다. 술이 늘었고 말이 없어졌으며 가족들도 그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봉사자를 구한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김명희 씨는 별 생각 없이 신청했습니다.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까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처음 수업날 70대 어르신이 마우스를 처음 잡고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타이핑하더니 나도 컴퓨터로 글씨를 쓰네 하며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김명희 씨의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복지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에서 나를 내쫓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이걸 몰랐을 겁니다. 그 억울함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억울함은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방향을 바꾸면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억울한 것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아직 에너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로 쓸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운 게 언제였나요? 새로운 책을 읽거나 처음 해보는 것을 시도해 보거나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물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어느 순간부터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는 말이 입에서 먼저 나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학습 정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뇌는 빠르게 굳어갑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사람은 뇌의 신경 연결망이 살아있어 사고가 유연하고 감정이 풍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아직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바로 삶의 활기가 됩니다. 반면 배움을 멈춘 사람은 서서히 과거 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옛날 이야기만 하고 새 것은 무조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70세가 넘어서도 책을 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다만 멈추는 자와 계속하는 자가 있을 뿐이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오봉자 할머니는 올해 74살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채소를 파셨고 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작아서 손가락이 굵어서 자꾸 잘못 눌러서 포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손자가 올 때마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메모지에 받아 적으며 외웠습니다. 6개월 후 오봉자 할머니는 혼자서 유튜브를 찾아보고 화상 통화를 하고 가족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손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이 영상 어떻게 찾으셨어요? 저도 몰랐던 건데요. 오봉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우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배우려 하지 않는 게 창피한 거지. 나는 아직 배울 게 많아서 심심하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항상 이 질문을 품고 삽니다. 나는 아직 모른다. 더 배울 것이 있다. 그 겸허한 질문 하나가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책 한 권을 펼치는 것, 스마트폰 기능 하나를 새로 배우는 것, 처음 해보는 요리를 시도하는 것. 그 작은 시작이 뇌를 깨우고 삶을 깨웁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내가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후회는 나이가 들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만회할 시간이 있다는 느낌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비난이 오래 지속될 경우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의 경우 과거의 후회가 현재의 기쁨을 막는 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으니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의 당신은 그때의 지식으로, 그때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의 자신을 재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덕이 아니라 실수를 딛고 다시 서는 것이 덕이다. 전북 전주에 사는 최영달 씨는 71살입니다. 그는 평생 사업을 하다가 50대 초반에 부도를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형제와 등을 치게 되었습니다. 친구 몇 명에게도 빌린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10년 넘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어때요? 하고 물으면 그냥 저냥이유라고만 했습니다. 웃음이 없었고 어딘가 항상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는 딱지를 이마에 붙이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넘어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최영달 씨가 손자를 안아 올리며 괜찮아, 넘어졌다고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 꽂혔습니다. 나도 그냥 넘어진 것뿐인데,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날 이후 최영달 씨는 형에게 처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도 울었습니다. 10년의 벽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한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고요한 빛이 납니다.
오늘 밤 과거의 자신에게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때 넌 최선을 다했다. 이제 그만 놓아주어도 된다. 그 한마디가 오래된 짐을 내려놓게 해줄 것입니다. 혹시 젊은 사람이 하는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시나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뇌는 자신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본능적으로 불편하게 느낍니다. 이것은 수치심과 연결된 방어 반응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내 권위가 무너진다는 두려움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사람만이 계속 성장합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느 세대와도 통하는 어른이 됩니다. 정약용은 제자 황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 스승은 이미 멈춰 있는 것이다. 진정한 가르침은 주고받는 것이다. 인천에 사는 강태수 씨는 69살의 전직 공무원입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늘 낯설고 솔직히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작은 카페를 창업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강태수 씨는 내심 젊은 애들 요즘 뭘 한다고라고 생각하면서도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카페 인테리어를 결정하는 방식, 손님과 소통하는 방식, SNS로 카페를 알리는 방식을 보면서 강태수 씨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심하고 전략적인 일이었구나. 어느 날 딸이 강태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공무원 할 때 민원인들이랑 어떻게 소통하셨어요? 강태수 씨가 설명하자 딸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 순간 강태수 씨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알고 있구나. 배울 것이 있구나. 지금 두 사람은 매주 한 번씩 카페에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강태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한테 배운다고 생각하니 딸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내 딸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 나이 들어 가장 매력적인 어른은 젊은 사람들이 편하게 말을 거는 어른입니다. 오늘 주변의 젊은 사람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요즘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질문 하나가 세대의 벽을 허물고 당신을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어른으로 만들어줍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위, 재산, 자식에 대한 기대, 타인의 인정. 이것들을 꼭 붙들고 있어야만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나요? 그리고 그 집착이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인간은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가진 것을 지키려는 집착이 강해지고 그 집착이 불안과 두려움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내려놓는 순간 더 큰 것이 들어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펼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이 얹힐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린 자리에 지혜가 들어오고 집착을 놓은 자리에 평화가 온다. 경남 진주에 사는 윤재옥 씨는 73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꽤 잘 나가는 건설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집도 마련하고 두 아들도 대학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장성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 자리 잡았고 작은 아들은 외국에 나갔습니다.
윤재옥 씨는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내가 다 해줬는데 왜 곁에 있지 않느냐? 명절마다 전화로 다퉜고 만나면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추석, 큰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재옥 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바랐던 거 아닌가. 그 다음날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잔소리 없이 그냥 밥은 먹었냐고만 물었습니다. 아들이 잠시 조용하더니 아버지, 다음 달에 내려갈게요라고 했습니다. 윤재옥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아들이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비움은 가난이 아닙니다. 비움은 더 좋은 것을 위한 공간입니다.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기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타인의 시선. 그 하나를 놓는 것이 의외로 가볍고 그 가벼움이 삶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은퇴 이후 혹은 자녀가 독립한 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해야 할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 그것이 없을 때 삶이 얼마나 텅 빈 느낌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특별히 다가오실 겁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장수 연구에서 발견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키가이, 즉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연구자들은 오키나와 노인들이 오래 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이 이키가이를 꼽았습니다. 작은 텃밭이든 손자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것이든 매일 아침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다르게 작동합니다.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프더라도 회복이 빠르고 역경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아직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은 쓸모가 있는 한 늙지 않는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여기는 순간 비로소 늙기 시작한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한병철 씨는 76살입니다. 은퇴 후 3년을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것이 없었고 밥 먹고 TV 보다가 잠드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몸무게가 늘었고 혈압도 올랐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꺼져갔습니다. 아내가 당신 요즘 너무 늙어 보여라고 걱정했을 때 한병철 씨는 그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그는 동네 초등학교 앞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30년을 몫으로 일한 자신의 기술로 학교 목공 수업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측도 난감해했지만 진심이 통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병철 씨는 아이들과 나무를 깎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으면 그는 살아납니다. 눈빛이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요일이 오는 게 기다려지니까 나머지 6일도 버틸 수 있어요.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아침이 다릅니다. 지금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아도 됩니다.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일기를 쓰는 것, 텃밭을 가꾸는 것. 그 작은 소명 하나가 당신의 아침을 밝혀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도 연락이 없는 하루, 조용히 혼자 있는 저녁, 그 시간이 외로움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충전의 시간으로 느껴지시나요? 이 두 가지 느낌의 차이가 사실은 엄청난 삶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혼자임이고 고독은 선택한 혼자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독해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이 고독을 외로움으로 받아들이면 우울이 됩니다. 그러나 고독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가장 깊은 성장의 시간이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의 고독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만난다. 군중 속에서는 남을 보지만 고독 속에서는 나를 본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문정임 씨는 67살 과부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서는 것이 두려워 TV를 밤새 켜두었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하며 경로당에 나가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보다 문정임 씨에게 맞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기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딱 한 줄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혼자였다. 그런데 매일 쓰다 보니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한 단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정임 씨는 일기를 펼치다 발견했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3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일기는 노트 12권이 되었습니다. 딸이 그 일기를 읽고 엄마 이거 책으로 만들어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문정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이 사람 찾은 것 같아. 나라는 사람을. 고독은 나이 들어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이 있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밥 한 끼, 먼저 온 전화 한 통. 이런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시나요?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삶의 기쁨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긍정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측정 가능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뇌의 긍정적인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심지어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 들어 건강하고 밝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편한 것보다 감사한 것을 먼저 보는 눈. 이 눈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제자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할 것은 있다. 감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처지 때문이 아니라 눈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정혜순 씨는 70살입니다. 당뇨와 무릎 관절염을 함께 앓고 있습니다. 계단이 힘들고 오래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비참했습니다. 이게 무슨 낙으로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치의 선생님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아프면서도 매번 혼자 오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정혜순 씨는 작은 수첩에 매일 3가지씩 감사를 씁니다.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나왔습니다. 오늘 혼자 버스를 탔다. 감사하다. 오늘 옆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인사해줬다.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 감사하다. 6개월이 지나자 수첩이 2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혜순 씨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주치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더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정혜순 씨는 웃으며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감사는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자에게 말로 무언가를 가르치려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 혹시 받아보셨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부모님에게서 말보다 모습을 더 많이 배웠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인간이 언어보다 행동을 훨씬 강력하게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감정이 실린 장면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일하는 모습, 어머니가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모습, 그런 장면 하나가 수천 마디 훈계보다 강합니다. 나이 든 어른이 가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말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다. 말은 잊혀도 삶은 남는다. 충북 청주에 사는 임순례 씨는 65살입니다. 혼자 두 아들을 키운 분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어렵게 살았지만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우리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도 몸이 아픈 날도 그 아침밥만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반찬이 없는 날은 달걀 하나를 올렸고 그 달걀에 간장을 살짝 뿌려주었습니다. 큰아들이 지금 45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살아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새벽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려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말보다 컸습니다. 임순례 씨는 지금도 손자들이 올 때 아침밥을 짓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손자들에게도 새겨지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치는 어른. 그 어른의 뒷모습이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 가족에게 말을 한마디 줄이고 대신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식탁을 먼저 차리는 것, 먼저 안아주는 것, 말없이 옆에 앉아 있는 것. 그 행동 하나가 어떤 훈계보다 깊이 남습니다. 당신은 어떤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가장 따뜻하게 기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까지 자신답게 품위 있게 살다 간 사람.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완성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통합대 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의미 있는 전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후회와 절망으로 끝나는가. 그 차이가 노년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은 젊은 날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삶 전체를 수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해배 이후 고향 마제로 돌아와 생을 마감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명한다. 아름다운 끝은 아름다운 삶이 만든다. 전남 순천에 사는 조만복 할아버지는 올해 81살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셋인데 모두 도시로 나가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무릎이 나빠지면서 농사를 더는 짓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조만복 할아버지는 그 이후에도 매일 아침 밭에 나갑니다. 농사는 못 지어도 밭 구석구석을 손으로 만져보고 흙 냄새를 맡고 돌아옵니다. 이웃이 할아버지, 이제 그냥 쉬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밭이 나를 살린 거야. 내가 이 밭을 잊으면 안 되지. 작년 가을 큰아들이 내려왔다가 새벽에 아버지가 밭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뒷모습이 평생 본 것 중에 제일 멋있었어요. 구부정한데 왜 그렇게 당당해 보이던지. 조만복 할아버지는 아직도 매일 아침 밭에 나갑니다. 자기 자리를 자기 방식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그분의 품위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인 사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어른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 질문을 매일 아침 품고 사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정약용이 12가지 이야기를 모두 마쳤을 때 황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황상이 붓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가진 것을 잃는 것도, 혼자 남는 것도. 그런데 스승님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셨음에도 어찌 그리 두려움이 없으신지요?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정약용은 황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황상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2가지뿐이다. 첫째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다.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허비하지 마라. 둘째는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이다. 자신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오고 타인을 향할 때 용기가 온다. 황상이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죽는 날까지 가슴에 품고 살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약용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강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마디라면 이것이다. 지금 여기 나답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사랑하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다운 것을 잃지 마라. 그것이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의 가장 깊은 비밀이다. 황상은 그 말을 천천히 붓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답게. 먹이 마르기도 전에 그 글씨가 황상의 눈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정약용의 12가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이 12가지 중 이미 잘하고 계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내 이야기구나 하고 가슴이 조금 먹먹해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 속의 분들 기억하시나요? 말을 줄였더니 사람이 돌아온 이정환 씨, 이름을 불러주어 동네를 따뜻하게 만든 박순자 할머니, 억울함을 에너지로 바꾼 김명애 씨, 스마트폰을 배운 오봉자 할머니, 스스로를 용서하고 형에게 전화한 최영달 씨, 딸에게서 배운 강태수 씨, 기대를 내려놓자 아들이 돌아온 윤재옥 씨,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한병철 씨, 일기 속에서 자신을 찾은 문정임 씨, 수첩 가득 감사를 쓴 정혜순 씨, 새벽밥으로 자녀를 키운 임순례 씨, 그리고 구부정한 뒷모습이 가장 당당했던 조만복 할아버지.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위대한 지혜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쇠락이 아닙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겨울 소나무가 눈을 맞을수록 더 푸르듯이 삶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은 그 무게만큼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정약용이 황상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지금 여기 나답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필요한 소중한 분께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베푸는 가장 아름다운 친절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